네, 반갑습니다. 건패스 한국사 김종건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또 우리나라의 근대 시기에 어떤 큰 변화들을 봤는데요. 그 변화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확인한 다음에 오늘 또 본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은 많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가 동학 농민운동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난 다음에 동시에 일어났던 것이 갑오개혁이라는 것을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을미개혁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러한 동학농민운동 과정에서 주장했던 것들이 갑오개혁의 일부분 수용되기도 했다라는 표현까지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갑오개혁이나 을미개혁 자체가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일본의 강요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한번 했었죠. 네, 어쨌든 간에 이러한 일본의 강요가 사실은 점점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를 장악해가는 그런 과정임을 사실은 조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과정을 좀 더 확실하게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독립협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지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웠던 것이 뭐였느냐 하면은, 그렇죠, 광무개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광무개혁은 나라 이름을 조선에서 뭘로 바꾼 거였나요? 그렇죠,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꾼 거였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중요한 주요 주제 5개입니다. 이제 여기로부터 오늘은 제가 금방 살짝 말씀드렸죠.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지배 과정, 네, 그 과정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일본의 지배 과정에서 당연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본이 막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그걸 수용을 했을까? 아닙니다. 네, 당연히 저항이 있었고요. 그런 과정까지를 한꺼번에 쭉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는 사회나 문화의 변화를 오늘 1시간 동안 보신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제목이 일제히 침략과 국권 수호운동, 이 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페이지 내용 안에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기억해 줘야 되는 게 한 3가지 정도는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복습한 것 중에 여기에 살짝 하나만 좀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오늘 본 내용을 할게요. 제가 여기에서 뭔가를 좀 끌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교재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봐둘 만한 게, 일본의 국권 침탈이 있을 것이고, 일본은 예전에 청일전쟁도 일으켜서 청나라를 이기더니 1904년에는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기까지 합니다. 역시 수많은 나라들은 러시아가 이길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아닙니다. 결과는 일본이 러시아를 한 방에 박살내버려요. 그러면서 일본이 엄청난 강대국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좀 알리게 되는 사건이 일단 있었고요. 이러한 러일 전쟁 과정에서 일본은 우리나라를 서서히 장악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일의정서라고 하는 조약을 또 맺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강의보다 한 2회 정도 앞에서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맺었던 조약 기억나시죠? 강화도 조약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이후에 몇 가지 더 있었지만 제가 얘기는 안 했고요. 오늘은 1904년에 한일의정서라는 걸 맺었다는 것을 한번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이거는 러일 전쟁 중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조약을 통해서 우리나라한테서 무엇을 가져갔느냐 하면 우리나라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는 그 내용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무엇을 맺느냐 하면 제1차 한일 협약이라는 것을 맺어요. 자, 요거는 한번 기억해 둘만 합니다. 제1차 한일 협약은 일본인을 우리나라 관리로 밀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리로 밀어넣을 때 이름하여 뭐라고 밀어넣느냐 하면 무슨 고문이다 라고 해서 밀어넣습니다. 고문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책임자는 아니지만 내가 뭔가 일을 추진할 때는 의견을 듣게끔 하는 그런 존재인 거죠. 의견을 자기가 개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고문으로 들어오는 게 2종류가 있어요. 하나가 돈, 재정 고문이고, 하나는 외교를 또 역시 도와준다라는 명목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재정 고문과 외교 고문이 들어오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네, 바로 을사조약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지금은 을사늑약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을사조약으로 외우셔도 됩니다. 자, 이거는 1905년에 있었던 일본과의 조약인데요. 이때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무언가를 가져가 버립니다. 한 나라의 권리를 가져가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외교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교권을 박탈당했던 조약이 바로 을사늑약입니다. 난리 났죠. 난리 납니다. 사람들은 단발령이 내려졌던 때처럼 자살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것도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 외교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여러 가지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이거든요. 그 권리는 다르게 표현하면 한 나라의 자주권입니다. 그럼 결국은 한 나라의 자주권을 가져갔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나라는 자주권이 없는 거죠. 우리가 미국과 뭔가를 한다. 우리가 중국과 뭔가를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누가 다 한다고요? 일본이. 그러면 이거는 우리나라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백성이나 국민들은 뭐라고 느끼느냐 하면 이때 이미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고 나서 2년 뒤인 1907년에 네, 정미 7조약이라는 것을 또 맺게 됩니다. 정미 1907년이 정미년이거든요. 그래서 정미 7조약이라고 하고 요즘은 이 용어보다는 네, 한일 신협약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이제 이 용어를 쓰는 거는 이런 거예요. 제1차, 을사를 제2차, 얘기를 제3차. 그렇게 해서 한일 신협약이라고 불러요. 자, 요렇게 해서 이때는 어떤 내용을 넣어버리냐면 군대를 해산시켜 버립니다. 이제 뭐 사실 보세요. 자주권 뺏겼죠. 우리 스스로가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무너진 겁니다. 이미 일본의 식민지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 을사늑약하고 정미7조약 사이에 고종을 네, 끌어내려 버립니다. 그래서 고종의 강제 퇴위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역사상 마지막 왕인 순종이 등장을 하게 돼요. 자, 이런 게 이제 일본의 침략 과정인데요. 꼭 기억해야 될 게 한 3가지 정도 있다고 그랬죠. 1차, 을사, 정미. 요 3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제일 위에는 을미를 적어놨는데 왜 이제 이렇게 적어놨느냐 하면 이 을미개혁이 있기 직전에 을미사변, 명성황후를 죽인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단발령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을사늑약, 외교권 박탈했죠. 그 다음에 군대 해산합니다. 이런 과정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장악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일본에 저항하는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뭐가 발생하느냐 하면 의병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는데 을미개혁이 있으면서 일어난 의병을 을미의병이라고 합니다. 그럼 을미의병이 일어난 이유가 뭔가요? 라고 만약에 우리 시험에서 나온다면 2가지를 얘기해 주시면 돼요. 하나가 명성황후 씨의 사건, 을미사변이고요. 또 하나는 단발령.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을사늑약에 의해서 을사의병이 일어나요. 그럼 을사의병은 왜 일어났을까요? 라고 만약에 우리 시험 문제에서 나온다면 외교권 박탈을 찾아주시면 되고 이때에도 의병이 일어나는데 이때 의병을 정미의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정미의병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러면 군대 해산. 아니면 요 직전에 제가 필기는 안 했지만 고종의 강제 퇴비도 그 배경으로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의병을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을사의병에서는 여러분들이 네, 2사람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최익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돌석 이렇게 이제 2사람이 등장을 해요. 최익현은 신분상으로는 양반 출신이었고요. 신돌석은 이름을 보면 알겠지만 사실 원래 이름은 돌돌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돌돌하면 2개 다 같은 것을 이름을 안 적고 하나는 한자로 바꾼 거거든요. 이름이 좀 촌스럽잖아요. 정감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평민 출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2사람 이름을 기억을 하되 사실 중요한 건 이 신돌석입니다. 네, 이른바
태백산 호랑이라고 불리고요. 실제로 호랑이를 맨손으로 잡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그 힘과 덩치를 가졌겠죠. 한 키가 2m 30 정도 되는 인물이었다고 하고요. 진짜 호랑이를 맨손으로 잡을 정도니 사람을 상대했을 땐 사람들이 이 신돌석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태백산 호랑이라고 불렀고 나중에 일본군이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였다고 합니다. 을사의병 중에서는. 네, 그 다음에 이제 정미의병에서는 우리 시험에서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는데요. 이때 등장한 인물이 이제 홍범도가 등장합니다. 나중에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했었던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일제강점기 때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이름을 한번 봐두시면 돼요. 그게 이제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에서 끝까지 내용입니다. 자, 중간에 이제 3번 같은 경우에 동그라미 3번에 일본의 선생님 죄송해요. 오늘 목이 간질간질하네. 자, 일본의 대한제국 지배에 대한 열강의 묵인 이런 거는 우리 시험에서는 아직 안 봐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그럼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은 제1차 한일협약이라는 내용이 보일 겁니다. 그 중에서 1항을 보시면 첫 번째 줄 중간 정도에서부터 일본인 한 명을 재정 고문으로. 그래서 고문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일본 사람을 고문으로 두는 거죠. 그 다음에 2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한 명을 외교 고문으로 둔다. 첫 번째 줄 중간에서 찾았나요? 그럼 결국은 1차 한일협약은 고문을 둔다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일본인과 외국인. 결과적으로는 미국인을 쓰게 되는데 이런 게 다 내정 간섭을 위해서 고문으로 두는 거라는 것. 그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근데 을사조약은 제가 아까 뭐라고 적었느냐 하면 외교권 박탈이라고 적었지만 그걸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조 그리고 2조, 3조 전체를 여러분들은 외교권 박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통감도 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3조 보세요. 2조가 외교권 박탈의 직접적인 내용이고 3조는 첫 번째 줄 끝에쯤에 가면 통감을 둔다라고 하는 게 보일 겁니다. 그 정도 한번 봐두시고 정미 7조약, 한일 신협약은 안 봐도 됩니다. 자, 그러한 과정을 이제 봤고요. 그 밑에 보면 항일 의병 투쟁 있죠. 그래서 의병은 제가 판서를 지금 3개를 했습니다.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이렇게 3개를 했는데요. 자, 먼저 을미의병을 보시면은 을미사병과 단발령이 배경이다. 이렇게 돼 있고 참여 계층은 유생층이라고 하면 양반 출신들이라고 이해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을미의병에서 직전에 있었던 게 동학농민운동이죠. 그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었던 농민들도 의병에 참여하기도 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네, 자, 그 정도만 해두시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게 만약에 을미의병이 시험에 나온다면 동그라미 3번 해산 있죠. 네, 거기에서 고종의 해산 권고만 밑줄 한번 해두세요. 그게 이제 시험에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을미의병을 일으키니까 나중에 이제 고종이 단발령을 철회하고 우리 이제 머리 다시 상투 틀어도 되니까 이제 의병 그만하시오라고 권고를 해요. 그랬더니 이 의병들은 네, 멈추었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자, 밑에 을사의병은 을사조약에서 나온 거죠. 외교권 박탈에서. 그러면 여러 가지 활동을 벌였는데 그 중에서 민영환 같은 경우에도 시험에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을사조약이 맺어지자 활복 자살했던 인물인데요. 그 자리에서 나중에 그 붉은색 핏빛의 대나무가 자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대나무가 자랐던 것이 신문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 우국충정의 마음으로 자결을 한 인물로서 민영환, 그리고 민영환의 이름이 보이면 바로 을사조약과 을사의병을 떠올려 주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고 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면요. 네, 뭐 장지연이라는 사람이 신문에 논설을 쓰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논설 제목이 뭐냐 하면 시일야, 방성대곡 이런 뜻인데요. 시는 지금 이런 뜻이고요. 일야는 오늘 밤 이런 뜻이고 방성대곡 이거는 크게 소리 높여서 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꾸면 나 오늘 목 놓아 크게 우노라 이런 뜻인데요. 왜 이렇게 목 놓아 우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울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그렇죠. 을사늑약 때문이다라고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장지연이 나오면 을사늑약,
이렇게 연결시켜 두시면 되겠고 의병장 중에서는 제가 두 사람을 외워달라고 했습니다. 최익현 보이고 신돌석은 별표하면 확 쳐두세요. 이 사람은 까먹으면 안 됩니다. 별명이 뭐라고요? 네, 태백산 호랑이. 그래서 주로 이제 동해안 지역에 경북 강원도에서 활동했었던 의병인데 나중에 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해요. 이 사람이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군인들이 일본 애들이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금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현상금의 누님은 사촌 동생이 이 신돌석을 찾아가 가지고 형님 술 한잔 합시다. 이렇게 해서 신돌석은 아무 의심 없이 술을 먹고 자는데 도끼로 신돌석의 목을 쳐서 죽여버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시체를 일본 군에게 넘겼더니 현상금 안 줍니다. 왜 안 줬을까요? 죽여서 데리고 왔다고. 그러니까 이게 참 나는 이 신돌석의 사촌 동생은 현상금을 못 받은 걸 후회했을까요? 신돌석을 죽인 걸 후회했을까요? 저는 솔직히 좀 이해 안 되는 행동입니다. 가족이라서 죽여도 안 된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독립운동하는 사람을 이렇게 죽여서 그것도 가족이. 저는 솔직히 이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신돌석은 나중에 1908년에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이렇게 전설처럼 남아있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을사의병 한번 봤고요. 이제 밑에 정미의병에 보면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게 홍범도라는 인물이 보일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외우셔야 되는 건 뭐냐면 투쟁에서 해상군인 의병 합류 요걸 눈에 띄게 해두세요. 왜 그걸 눈에 띄게 해둬야 되느냐 하면 정미 7조약에서 군대를 해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해산된 군인이 의병 활동에 많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군인을 해산할 때 포수들도 해산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포수는 총을 잘 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포수 중에 한 명이 홍범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병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해상군인 의병 합류 요거 하고 네, 홍범도를 밑줄 치면 됩니다. 이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좀 있는데요. 신돌석이 밑에도 제가 교재는 넣어놨죠. 근데 그 과정에서 죽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느냐 하면 이 신돌석이 평민 출신이고 그 다음에 홍범도도 제가 조금 전에 포수라고 했기 때문에 평민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올 수도 있느냐 하면 정미의병에서 최초의 평민 출신 의병장이 나왔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X입니다. 자, 요게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라고 해서 미안하지만 신돌석. 뭐라고 역사적 의의를 붙여놓느냐 하면 최초의 평민 출신의 그냥 평민이라고 적겠습니다. 의병이 아니라 의병장이에요. 그러니까 의병을 이끌었던 부대장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최초의 평민 의병장, 그것은 신돌석. 어디에서요? 을사의병에서. 그렇게 이제 외워두는 게 필요합니다. 자, 나머지 부분에서는요. 서울 진공작전, 그것도 밑줄은 한번 해두면 좋겠네요. 네,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일본은 간담이 서늘했겠죠. 결국 일본은 이런 의병이 자꾸 커지자 한번 대토벌을 해서 싹쓸이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타 의열투쟁이 있는데요. 이 전명훈하고 장인하는 스티븐스를 저격했다고 되어 있죠. 이 스티븐스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어두세요. 스티븐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제1차 한일협약에서 아까 고문 2명 들어왔죠. 재정고문 1명 들어오고 외교고문이 1명 들어오는데 그래서 스티븐스에다가 외교고문 이렇게 적어두세요. 이 스티븐스는 미국인인데 완전히 친일파예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까지 해왔었던 여러 가지 조약을 계속 국제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선전을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미국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샌프란시스코에 갔는데 거기에 있던 우리나라 사람 2명이 이 스티븐스를 저격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장인환 그리고 한 명이 전명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밑에 안중근 모르면 안 되죠. 안중근 모르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서 죽였습니다. 하얼빈이죠. 네, 하얼빈에서 초대 통감이라고 부르는데 이 통감은 아까 을사조약에서 출연한 어떤 내정 간섭 기구의 짱입니다. 기구는 통감부이고 거기에 이제 최고를 통감이라고 부르는데 초대 통감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하얼빈에 방문하러 온다는 소식을 접한 안중근이 네, 그 기차역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총
권총으로 3방을 쏘아서 죽여버렸죠. 이런 거를 일본 애들은 무지 싫어했을 거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는 잘한 일이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안중근은 잡혀서 결국은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 이토 히로부미가 죽어가는 과정에서 그랬다 그러죠. 몇 마디 하고 죽어요. 어떤 놈이 쏘았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청년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조선증 빠가야로 내가 지금까지 조선을 위해서 이렇게 힘써왔는데 라고 하면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토 히로부미는 지가 조선을 먹고 있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지가 조선을 위해서 일을 했다고 하면서 조선증 빠가야로라고 하면서 죽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말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런 이토 히로부미를 안중근이 죽여버렸습니다. 네, 그런 것까지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밑에 애국개몽운동이라는 용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개념으로 일단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냐 하면요. 이 애국개몽운동은 조금 전에 앞에서 봤었던 의병과는 약간 성격이 다른 거예요. 의병은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총을 들고 전투를 벌이거나 아니면 안중근처럼 저격을 하거나 이런 활동을 얘기를 하는데 이 애국개몽운동은 그런 직접적인 총이나 이런 걸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힘, 경제적인 힘, 문화적인 힘 이런 것들을 키우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운동입니다. 그런 운동을 우리는 애국개몽운동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것은 애국개몽운동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단체를 외워주셔야 돼요. 단체. 아시겠죠? 이 단체를 외워야 되는데 뭐 가능하면 다 외우는 게 좋겠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외워야 될 게 어떤 거냐 하면 자, 애국개몽운동에서 반가로 이번에 정치결사운동 있죠. 자, 거기에서 보안해 무조건 암기. 네, 보안해는 무조건 암기입니다. 이 보안해는 뜻이 뭐냐면요. 나라를 지킨다. 보국과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안민. 이 4글자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앞 글자만 따서 보안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결국 나라를 지키겠다는 단체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단체의 주요한 활동은 한 가지인데요. 이 당시에 일본이 우리나라 땅을 뺏어가는 목적으로 황무지를 자기네들이 가져가겠다는 주장을 핍니다. 말이 황무지지 정부의 상무지를 가져가시오라고 말하는 순간 일본은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땅 다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게 보안회입니다. 다시 갑니다. 보안회는 일본의 무엇 요구?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반대했었던 단체. 자, 요거를 이제 하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거는 3번입니다. 3번에 대한자강회가 있죠. 네, 요것도 이제 정치적으로 힘을 길러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했었던 단체인데요. 네, 크게 보면은 교육을 강조했다는 걸 밑줄을 한번 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면 의무 교육을 실시하자 뭐 이런 게 보이죠. 네, 그거를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기억을 해 두실 것은 1907년에 고종이 강제 퇴위 당하고 순종이 나타났다라고 했는데요. 그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벌이다가 일본에게 해산당합니다. 네, 그렇게 두 가지 사실을 기억을 하면 됩니다. 하나는 교육을 강조했다는 것과 하나는 고종 퇴위 반대 운동을 벌이다가 해산.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죠. 번호가 4번인가요? 자, 신민회가 나올 건데 이거는 별표입니다. 신민회. 이것은 세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신민회 모르면 아니 되옵니다. 신민회. 그냥 일단 단체 이름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신민회. 자, 단체 이름 어렵진 않죠. 뜻은 뭐냐 하면 새로울 신자에 백성민. 뭐 이제 이때는 대략 국민이라는 용어도 좀 쓰이기 시작했을 건데요. 나라 자체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럼 나라를 어떻게 바꾸느냐? 그게 이제 핵심인데요. 자, 여러분들은요. 두 번째 줄. 공화정체라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신민회는 공화정을 주장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암기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나라를 바꾸자라고 했던 것이 신민회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좀 위험했을 수도 있겠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 단체는 엄청나게 위험한 단체죠. 네, 게다가 이 단체가 왜 위험하다고 일본은 느꼈느냐 하면
애국 계몽 운동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총 들고 싸우자는 운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민회는 애국 계몽 운동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뭘 주장했느냐 하면 이걸 주장을 했어요. 이걸이 뭘까요? 무장투쟁도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 단체가 겁나죠. 아니 단순하게 이런 것만 해도 좀 겁나는데 총까지 들고 싸우자네? 그래서 이 조직을 뿌리 뽑아야 되겠다라고 일본은 노리고 있다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독립운동을 싹 잡아들입니다. 그걸 몇 명을 잡아들였느냐 하면 105명을 잡아들여요. 그래서 신민회는 해산을 당합니다. 일명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105인 사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105인 사건이라는 명칭이 보면 무조건 신민회.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틀 잡았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신민회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어느 정도는 다 파악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신민회를 만드는데 굉장히 공이 컸었던, 주도했었던 인물 중에 안창호 있죠. 너무나 중요한 인물 아닙니까, 이 사람도. 그래서 안창호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양기탁, 우리 시험에서는 안창호만 잘 기억을 하셔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문화적, 경제적, 실력 양성 운동도 벌일 뿐만 아니라 그게 끝에 가면 그렇죠. 독립군 기지 건설 이걸 밑줄 치면 돼요. 이렇게 독립군의 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게 바로 뭡니까? 총 들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장투쟁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와요. 학교도 만듭니다. 그래서 대성학교는 안창호가 만들고 운영을 했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산학교는 이승훈이라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안 외우셔도 돼요. 그래도 저희 발음 때문에 쓴다면 이승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회사도 만들고요. 마지막 두 개, 독립군 기지는 삼원보라는 것을 밑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105인 사건을 계기로 해산당합니다. 이게 신민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1907년에 만들어져서 이후에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독립군을 길러낸 학교를 만드는데 그 학교가 신흥강습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신흥강습회가 아니라 신흥무관학교. 그게 이제 신흥강습회가 나중에 신흥무관학교로 변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신흥강습회는 여러분들한테 안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흥무관학교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무관학교 출신들이 진짜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체가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열강의 경제 침략이 있는데 이 파트에서도 약간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만 제가 한번 판서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요거 판서하고 나면 나머지는 제가 판서 안 할 거예요. 한번 쭉 보면 되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걸 배웠었죠. 강화도 조약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1876년입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교재를 보면서 이렇게 읽기만 하고 지나왔는데 이 강화도 조약에서는요. 거류지 무역이라는 게 있어요. 거류지 무역.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강화도 조약을 맺어서 부산, 원산, 인천을 개항을 했단 말이에요. 그 개항을 하면서 일본인이 살 수 있는 지역을 설정을 해줘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거류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이 거류지가 심리, 오늘날의 4km 범위 안인데요. 그걸 벗어나면은 함부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거류지 안에서만 뭘 할 수 있다는 거지? 무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류지를 벗어나서 장사하면 불법입니다. 자, 이렇게 묶어놨어요. 강화도 조약에서는. 그런데 1880년대로 가게 되면 이것도 제가 앞에서 읽고만 넘어왔는데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고 해서 단어 길죠.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고 해서 제가 앞 시간에 쑥 읽고만 지나왔는데 청나라하고 또 무역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청나라한테는 거류지 무역이 아니라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내륙 통상이라고 해서 일본하고 다르게 맺어요. 내륙 통상과 거류지 무역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일본인은 어디를 벗어나서 장사할 수 없다? 거류지를 벗어나서 장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청나라하고는 우리나라 어디든지 갈 수 있게끔 조약을 맺은 거죠.
그러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손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일본하고는 1883년에 이건 안 적어도 됩니다. 1883년에 다시 조약을 맺는데 그게 이제 조일통상장정 아니면 조일무역규칙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80년대에 가면 일본에게도 드디어 내륙 통상을 열어주게 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포인트는 하나, 둘 요건데 결국은 80년대라는 이 측면을 놓고 보면 일본이든 중국이든 서양이든 간에 외국 상인들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장사할 수 있다? 내륙에서 어디든지 장사할 수 있다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용어 모르셔도 됩니다. 용어 몰라도 되고 우리나라 어디든지 가서 장사할 수 있다. 처음에 강화도 조약은 자기네들이 있어야 하는 곳에서만 장사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제 한번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판서를 해두고 그래서 일본의 경제 침투에서 1번은 지나가고요.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거류지 무역이라는 게 있다라고 알아두시고 그 거류지 무역이 8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 내륙 통상으로 다 바뀝니다. 그걸 계속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동그라미 3번에 금융 지배가 있는데 그 금융 지배에서는 화폐 정리 사업을 밑줄 한번 해놓고 제가 왼쪽 날개에다가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하시고 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빚을 많이 져요. 나중에 그것은 좀 더 뒤에 가서 얘기하고요. 자, 이제 이런 과정뿐만 아니라 즉 일본이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이권을 가져갈 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 이권을 가져갑니다. 그게 제목이 열강의 이권 침탈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내용을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에 두 개가 일본과 열강의 침탈이지 않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경제적 구국운동을 벌입니다. 자, 그 중에서 금융, 그 페이지에 있는 거는 지나가고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세 가지가 보일 거예요. 하나가 방공령. 이거는 우리나라 쌀이 일본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하는 법조항이 생기는데 그렇게 해서 한번 일본에 저항했다가 그냥 박살난 사건입니다. 근데 어쨌든 방공령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시장을 지키겠다는 상권 수호 운동을 벌였고요. 국채보상 운동 이거 발표해 둡니다. 자, 국채보상 운동은 뭐냐 하면 제가 조금 전에 이러저러한 과정 특히 이제 화폐 정리 사업을 하면서 일본에게 돈을 빌렸다고 했는데 그게 차관이겠죠. 국가관계에서는 차관을 빌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차관은 결국은 나라의 빚이니까 빚은 부채라고 표현할 거 아니에요. 이 부채가 그 당시에 얼마냐면 1,300만 원이에요. 오늘날 돈으로 환산시키면 약 5천억 원 됩니다. 5천억 원 정도의 빚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빚을 지면 이상하게 좀 묶여버리잖아요. 빚쟁이한테 내가 막 끌려다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 빚이 지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 막 끌려다니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이 빚을 우리가 갚아버리자 라고 하는 운동을 벌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나라의 빚이라는 용어 때문에 국채라는 용어를 쓰고요. 갚자. 그래서 보상을 하자라는 운동을 벌였다고 해서 국채보상 운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결론은 실패입니다. 그래서 국채보상 운동이 있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중앙에서 좀 얘기를 할까요? 제가 끝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째려보는 것 같아서 자, 이제 중앙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자, 간도와 독도가 있는데요. 이 간도는 아까 뭘까요? 광무계획에서 대한제국이 간도를 함경도로 편입시켰다. 이게 이제 앞 시간에 한번 체크한 건데요. 그 정도 개념으로만 한번 봐두시면 되는데요. 간도에 관한 역사를 좀 서술해 놨죠.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되는 거는 백두산 정계비. 네, 그 정도 한번 외워두시면 되죠. 이 백두산 정계비는 어느 왕 때 세운 건가요? 네, 이거는 숙종 때 세운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근대기에 와서 청나라하고 우리나라가 자꾸 이 백두산 정계비의 내용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네, 요런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네, 잠깐만 여기다 한번 적어보면, 자, 여백이 어디가 좋을까요? 이 백두산 정계비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경계로 하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압록강을 경계로 한다. 이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의 경계선을 정해놨는데 이 중국 애들이 영토 욕심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도 영토 싸움 하잖아요. 일본도 영토 욕심 엄청나게 있는데 영토 욕심은 중국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근데 이 토문강에 대해서 청나라하고 우리하고 해석이 다른 거예요. 중국은 이거를 두만강이라고 하고 우리는 토문강이 실제로 있습니다. 만주에. 그 강이라고 하면서 서로 영토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 생기기도 하게 되는데 결국은 간도 협약 마지막에 보이죠. 이걸 통해서 중국 영토로 가져가 버립니다. 근데 이 간도 협약이 우리와 중국이 맺은 게 아니라 일본과 중국이 맺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게 이것 때문입니다. 연도 보시면 알겠지만 을사늑약 보세요. 외교권을 박탈했죠. 이게 1905년이거든요. 근데 간도 협약은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알겠지만 1909년입니다. 그럼 결국은 1905년에 외교권 박탈 당하고 나서 일본이 우리 대신에 외교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일본이 중국한테 땅을 줘버리고 자신들이 이권을 가져가 버립니다. 그 이권이 뭐 겨우 철도 부설권이에요. 진짜 못된 두 나라들이죠. 네, 그런 내용에서 이제 간도를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독도. 자, 독도는 역시 숙종 때 안용복의 활동. 숙종 때입니다. 어느 때라고요? 숙종 때 안용복이 활동한 게 있고, 그러고 보니까 간도와 관련해서 백두산 정개비도 숙종 때 세웠고, 안용복의 활동도 숙종 때라는 거 한번 봐두시면 되겠네요. 네, 그러다가 일본은 러일 전쟁 때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가져가 버려요. 이것도 좀 말이 안 됩니다. 하여튼 이 일본의 이러한 행동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불만 많고 마음에 안 듭니다. 네, 그렇다고 저 같은 사람이 뭐 일본인 개인이 진행하는데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몇 년 전인가요? 뭐 일본에 갔던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일본인들에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제 뭐 두들겨 맞고 욕도 먹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오히려 하려면 우리가 해야지 왜 저가 하냐고.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고 제가 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민족적 감정으로 막 서로 분열하는 이런 건 아니에요. 저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 시기에 일본은 진짜 문제가 많아요. 지금도 문제가 없다고는 얘기 안 합니다. 네, 그러나 개인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바라봐야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간도와 독도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의 변화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뭐 교육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문화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변화들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민권의식의 성장. 그 중에서 첫 번째가 근대적 교육. 학교 이름들이 나오는 편인데요. 이런 학교들이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근대적 교육기관, 근대적 학교, 원산 학사. 요거는 한번 외워두시면 좋겠고요. 유경공원도 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밑줄 2개, 원산학사 최초, 요거 밑줄하고 유경공원은 공립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립학교 중에서는 역시 최초거든요. 그래서 이거 2개를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교육입국 조서는 제가 2차 가보 계획할 때 했습니다. 그래서 고종의 어떤 교육에 대한 의지,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나를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게 교육 입국 조서이고요. 제가 그때도 뭘 밑줄 치겠느냐 하면 한성사범학교를 아마 밑줄 치게 했을 것인데 여기서도 네, 그것만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넘기셨나요? 제가 대부분 뭐 어떤 곳에서 한국사 강의를 하더라도요, 사람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요 페이지인데 신문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시험에서는 그래도 신문이 막 적극적이진 않고요. 다 외워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수능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는 이 신문을 다 외워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 서너 개라 해도 7개 중에 서너 개면 반이 넘네요. 갑시다. 자, 뭘 외워줘야 되느냐 하면 한성순보. 자, 1번이 한성순보죠. 이거를 외워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최초 때문에 외워야 됩니다. 이는 정부에서 발행한 신문이고요. 그 다음에 독립신문 3번이죠. 이거는 이미 제가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누가 만들었습니까? 독립협회, 서재필이 만든 거죠. 그 독립신문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서 나왔던 게 뭐냐면 6번 대한매일신보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3개가 좀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공부하려면 황성신문, 제국신문도 알아두는 게 좋긴 좋아요. 이거는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걸로 하고요. 최소한
한성순보, 독립신문, 대한매일신보 요 세 개는 이미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더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신문 한번 알아둬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글도 많이 연구를 하죠. 저는 뭐 이 언어에 대한 자질이 워낙에 없었어요. 쓰는 단어가 굉장히 적고 일상 용어를 많이 쓰는 편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를 많이 쓰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외국어에 대한 능력까지 갖춘 분들이 있죠. 저는 뭐 우리나라 말 자체도 워낙에 어려워서요. 좀 이렇게 버벅거리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우리나라 말을 잘 못 쓰든 아주 고급진 단어들까지 쓰면서 말을 잘하든 한글은 바르게 쓰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워낙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 인터넷 용어라는 것도 생겼지만 물론 세종이 바라보시면 아니 내가 만든 거를 저렇게 바꾼단 말이야 이렇게 화를 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변화 과정에서 이 인터넷 용어라는 게 참 빠르게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에게 적응을 해 나가면서 새로운 신조어들이 많이 생겼죠. 이런 게 지금 많은 분들은 한글을 연구하게 된 하나의 계기가 돼요. 그런데 이 시기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1800년대를 지나고 1900년대를 지나면서 수많은 말들이 또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외국 것까지 접하게 되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들의 한글은 원래는 어떤 것인지 정리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글 연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하나만 밑줄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네, 동그라미 3번 국문연구소 정도 체크를 하시고요.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 역사도 정리를 하는데 여기서는 사람 이름만 여러분들 지금은 기억을 해두세요. 누구누구냐 하면 신채호, 박은식 요 두 사람 정도만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역사를 전공한 사람은 신채호, 박은식 모르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저처럼 역사를 전공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우리 시험에서 이 두 사람 정도의 이름은 기억을 해 두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제 문예와 종교의 새로운 경향이 있는데요. 이쪽 문예 파트는 진짜 깔끔하게 지나가도 됩니다. 네, 시험 문제 나오면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어떻게 이런 문제를 내? 제가 따지겠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다음 페이지 시작 넘겨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종교계의 새로운 움직임이 있는데요. 이 천주교 내용을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죠. 이제 17세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왔고요. 그러다가 핍박도 많이 받았고 그 핍박 중에 하나가 이제 병인 양요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도 정치기에 신유박해 같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과정을 쭉 겪다가 결국은 1866년에 공식 종교로 인정을 받게 되면서 급속도로 확대가 되더라. 그 정도 한번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천도교하고 대종교가 있는데 천도교는 한번 별표해 두시고 대종교는 밑줄 정도 한번 해 두세요. 자, 천도교를 별표를 해달라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렇죠. 아시는 분들은 싹 아는 눈치인데 네, 천도교는 기존에 무엇이 변한 것? 네, 기존에 동학이 변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중요하게 바라보면 될 거고요. 대종교는 동학이 아니라 단군 신앙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신앙 종교단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대종교가 만들어지는데 사실 제가 지금 대종교는 아주 조그만 종교단체라고 하지만 일제강점기 때요. 독립운동을 벌였던 사람들의 거의 다는 이 대종교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워낙에 독립운동에는 대종교가 많으니까 일본은 이 대종교를 싹쓸이 해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대종교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은 게 하나네요. 근대 문물의 수용. 요 페이지에서 하나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의식주 생활의 변화. 저도 이제 옷을 이렇게 입고 있지만 원래 우리는 이런 게 아니죠. 한복이었었는데 이런 식의 서양식 양복을 입게 되고요. 그게 남포등이라고 하는 게 보일 건데 이게 재밌어요. 이 남포등은 뭐냐 하면 영어로 그 불이 램프가 있죠. 램프가. 혹시 영어 단어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해 주세요. 저는 언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램프가 있는데 이 램프가 우리나라 말로 이제 자꾸 발음을 하다 보니까 그걸 한자로 쓴 거예요. 그게 남포예요, 남포. 그래서 램프라는 이 영어 단어 자체가 이렇게 한글화라기보다는 우리말화되고 표기 방법이 한자로 쓰다 보니까 남포가 된 거고 거기에다 또
등이라는 걸 붙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남포등인데 어쨌든 전기나 건전지를 사용해서 쓰는 거라는 거 알면 될 거고 여러분들은 이거 아시나요? 오, 배고프다. 양은 냄비에다가 라면 끓여 먹으면 참말로 맛있죠. 양은 냄비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약간 구리빛 나는 그런 그릇인데 그게 양은 냄비죠. 오, 정말 라면 끓여 먹으면 맛있잖아요. 왜 양은이다? 서양식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양은 이때 생기고요. 양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원래 버선 신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양식 그거라고 해서 양말. 그다음 뭐 다 양동이. 그래서 앞에 양자 붙은 거는 다 이게 원래 서양식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일본식 건물이 들어서고요. 이제 밑에 통신과 교통시설에서는 우정국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우정국을 만들 때 제가 뭘 질문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우정국을 만들 때 무슨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갑신정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이 우정국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 안 했지만 하나만 더 기억을 해 주세요. 거기에서 동그라미 5번 경인선 그리고 경부선 요거 밑줄 하시고 그 위에 전차까지 눈에 띄게 해두세요. 1899년에 전차가 만들어지고요. 이 전차는 요새는 여러분들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지하철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서울에서 시작해서 저쪽이 어딘가요? 제가 청량리까지가 이제 하나의 노선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1호선이잖아요. 그래서 1호선이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확대가 되어서 뻗어나오고 나중에는 이제 땅속으로 들어가서 지하철이라고 부르지만 저도 간혹 나이는 안 많지만 지하철이라는 말보다 간혹 전철 타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거기에서 유래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초의 기차 1899년에 서울, 인천, 그래서 경인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차 서울, 부산, 경부선 이런 것들은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은 의료 기술인데요. 요거는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시간에 걸쳐 가지고요. 근대 시간을 봤어요. 근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1863년부터 해서요. 조금 시간을 쪼개서 제가 설명을 했지만 대략적으로 눈치는 긁으셨을 거예요. 일제강점기 전까지입니다. 즉 1863년에서부터 1910년까지의 대략적인 시간과 그 속에서의 주요 사건을 지금까지 3시간 동안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됩니다. 내용이 많다면 많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은 마세요. 왜? 시험 문제의 빈도수는 그닥 높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핵심 문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30문제 있을 거예요. 그만큼 이제 빈도수가 낮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역시 조선시대까지 한 번씩 말씀드렸죠. 이왕 내가 힘들어서 공부하는 것만큼 확실하게 점수를 받는 게 저는 좋다고 했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문제만큼은 저하고 만나기 직전에 단 5분을 투자를 하든 10분을 투자하든 간에 먼저 풀어오는 게 똑같은 에너지를 들여서 더 큰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한번 풀 수 있는 시간 확보하셔서 풀어보시면 좋겠고 저는 늘 그렇지만 저는 정말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면 저하고 바로 문제풀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쉬었다가 핵심 문제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